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화진 IM증권 도곡 WS센터 과장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두 분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번에 FOMC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이런 12월 FOMC에 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다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25p를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은 12명의 이제 연준 인사들 관련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좀 갈라졌던 부분, 뭐 50bp 인하는 뭐 스티브 미란 연준 위원은 뭐 그 전에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좀 동결에 대한 이제 두 명의 이제 의원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는 기존에 이제 연준의 향후에 조금 내부 간에 좀 분열에 대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은 파월 이자의 코멘트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제한적일 거라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8월 잭슨 미팅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좀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FOMC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단기채 이제 채권 매입에 따른 좀 유동성에 대한 우려들을 오히려 해소시켜 주는 게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뭐 파월 발언, 뭐 점도표 등등 여러 가지 주목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김수혁 연구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네, 이제 사실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게 시장 전반의 기대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파적이었던 부분들이 덜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QE까지는 아니지만 자산 매입에 대한 언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땐 고용과 물가 중에 무엇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관점에서 봤을 땐 고용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했고요. 덜 매파적이었던 금리 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린다라는 것 자체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생각보다도 매파적이지는 않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끌 만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FOMC 이후에 좀 소폭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연출됐듯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더 바라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투표권을 가진 12명 가운데 이 3명이 반대를 하는 거, 그렇게 연준에서는 뭐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차기 연준 의장의 면접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년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흘러갈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동결했던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제 우려를 좀 보여왔었고, 조만간 이제 또 CPI나 PPI 발표에 따라서 뭐 물가에 대한 정책이 바뀌긴 하겠지만은, 일단 올해 얘기했던 내년에 대한 뭐 전망치 PC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대치가 한 3.4%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 목표 물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번 연준 이제 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결국 케빈 이제 해시 부의장이라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애초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보더라도 조금 그동안 목표치는 일단은 3% 이제 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되냐, 또 이런 의견은 또 아닌 거라서 그만큼 고용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해 나가면서 3% 금리까지 이제 차근차근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서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방향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금리가 좀 대체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오를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미국채 이 10년물 금리가 사실 실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금리 인하에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최근 석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자, 이 부분을 김수혁 연구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사실 10년물 국채금리를 어느 정도 선이 적정 레벨이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땐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레벨이 일반적으로 적정하다라고 많이 바라봅니다. 그 관점에서 현재 터미널 레이시 몇 프로냐를 3% 정도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0bp를 더한 4%대 레벨 정도가 현재까지로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레벨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간 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섞여 있는데,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미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얼만큼 시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냐 관점에서 최근 국채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연준이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공급될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소폭 올라가는 그런 어떤 영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기준금리에다가 터미널 기준금리에다 100bp가 더해진 것에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더 추가가 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간 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FOMC에서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단 말이죠. 이건 물론 이제 본격적인 양적 완화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근데 이거 약간의 양적 완화를 부르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다시 이게 준양적 완화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양적 완화 이전에 좀 단계로 해석하는 이제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격 자체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그때 관련처럼 이제 경기 부양용 관련 이제 QE는 아니라고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단기적인 채권 매입을 통해서 그동안 그런 유동성 자금에 대한 어느 정도 보강 차원에서 조금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런 지방은행이나 이런 중소형주 관련해서도 그런 자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메꿀 수 있는 용도로서 좀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 뭐 4월이나 적어도 한 6월쯤에는 결국에 QE 양적 완화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또 유동성 확대가 일어나면 항상 기대하는 게 또 중소형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섹터라든가 또는 뭐 분야라든가 다 다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승규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거에 따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선 왜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했느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최근 단기 금리 SFR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레벨이 얼만큼 더 높아져 있느냐를 저희가 과거 2019년 8월 그때 당시에도 QT를 중단했을 때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레벨의 차이 자체가 2019년 8월 정도 6개월 평균으로 내보면 0.18%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6개월 평균을 내보면 0.15% 정도가 나옵니다. 두 레벨 자체가 유사한 수준인데 5년 평균치가 0.03%입니다. 5년 평균치보다 현재 레벨이 5배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QT를 중단하고 QE로 좀 넘어가려는 한 발 정도 디디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QT를 중단하고 9월에 레포 발작이 일어나면서 10월에 바로 QE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효과를 이미 연준이 한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QE에 대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2019년에 QE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S&P 500이 연말까지 13%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이미 한번 학습한 결과 QE가 진행이 되면 증시 입장에선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연출될 거야라는 걸 어느 정도 학습했고, 이 결과는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좀 빠지면 바이더딥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전략으로 선회가 가능하고, 그 관점에서 유동성이 좀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 QE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유동성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 전략이 워킹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불안들이 다시 한번 심화가 돼서 실질적 QE가 진행이 되면 그때서는 자산시장 안에서 베타가 큰 종목, 좀 더 작은 종목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다만 장기적이진 않고 단기적 효과로 이 정도의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도 낮추고 심지어 돈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봐왔죠. 그럴 때마다 항상 주가는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과연 내년에도 이게 계속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펀드 스트랩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이 7,700까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4년째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자, 물론 연준이 돈을 푸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또 이 4년째 계속 이어지는 거 요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AI 성장 관련해서 관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희석될 만큼 계속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리크론도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장 이후에 이제 브로드컴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년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AI 버버들을 이거 지속성을 봐야 되느냐?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결국에는 워낙 이제 수요가 높다 보니까 공급 제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내년에는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동안 AI 캐피스 투자에 대한 지속성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스닥과 S&P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소비재들이나 이런 산업재들이 계속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EPS 성장률에 따라서 이제 S&P가 7,500이든 8,000까지 갈 수 있는 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승혁 위원께서는 아까 이제 이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하나 궁금한 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아예 변수가 없을지 변수가 좀 있어서 혹시라도 증시 하락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승혁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내년 우상향을 바라보긴 하지만 변수로 저희가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물가적 부분은 아직까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한테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가세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재 미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비축해놓은 재고를 바탕으로 소진을 하고 있어서 생산자 물가가 아직까지 소비자 물가로 연동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재고가 점차적으로 소진이 되고 관세가 부과된 영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거를 떠안으면서 그리고 재고 소진이 전부 다 되면 점진적인 소비자로의 물가 전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리가 압박 다시 한번 연출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한 캐비넷 의장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어떤 환경보다도 더 높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고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됩니다. 미국 경기 입장에선 10년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증시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본은행이 다음 주에 있을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가 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제 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뭐 일본의 이제 물가도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었고 다카이치 총리와 이제 우에다 총재도 이제 면담을 계속 꾸준히 이제 해왔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대로 속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본 금리가 한 0.5% 이제 수준이긴 한데 만약에 이번에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0.75%까지 이제 올라가긴 하겠죠.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향후에 뭐 다음 주 19일쯤에 오후 3시쯤에 이제 발표를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중립 금리를 대략 한 1%에서 1.25%까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컨센 자체가 그러면 내년 반기 때 한 6월쯤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게 됐을 때 한 1%까지 금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됐고 과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엔크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들을 충분히 이제 우에다 총재도 이미 작년 8월에 한번 겪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김승혁 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BOJ 입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폭을 높일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GDP 대비 250%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YCC 컨트롤이라는 거 했던 것 자체도 너무나 많은 이자 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아내려는 효과를 보기 위한 시도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 정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 시장이 알고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가격 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오히려 BOJ의 국채 금리 인상보다 미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더 빠르게 청산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미국 장기채 금리가 떨어질 만한 여력이 높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정리를 드리면 BOJ의 금리 인상 여력은 제한적이고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도 아직까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혁 연구위원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안정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전히 현금보다 주식이 더 유효한지 이화진 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 자체가 이제 ECB도 있고 BOE도 있고 이제 BOJ가 있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호주도 마찬가지였고 캐나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어느 정도 스탠스를 좀 변화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그만큼 BOJ의 관심이 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작년 8월쯤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대략 한 280조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통화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를 오히려 현금에 대한 비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매입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엔저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충격들을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BOE든 아니면은 ECB든 그동안 이제 그런 우려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은 그런 변동성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일본의 기준금리보다도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거의 2%에 가까워졌는데 굉장히 높아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장 금리도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김수혁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사실 속도에 따른 걱정이 가장 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속도를 가파르게 높이지 않는다라는 걸 시장이 어느 정도 전제하고 BOJ가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아직까지 높아져 있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는 레이트 사이클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걸 조금씩 방어하면서 레이트 사이클을 계속 뒤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트 사이클이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선 지금 유동성 공급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 안에서 주식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내년 하반기로 갔을 때 레이트 사이클의 끝단으로 가면 자산 비중 전략을 금에 대한 보유 포지션을 좀 더 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버퍼가 남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주식 관련된 비중이 조금 더 아직은 우위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한국의 증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아주 특이한 점이 보통 코스피가 올라갈 때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직후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있었다가 1,464원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당장 오늘 밤에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 1,477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전보다 지금 7원이나 높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이 원달러 환율의 불안 이게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속에서 이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다면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들이 그만큼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이제 연준 의장도 바뀌게 될 거고 이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에서 물론 이번 FOMC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비둘기파적인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달러와 강세로 조금 갈 가능성이 충분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론 이제 셧다운 이후에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좀 늦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징조들이 추후에는 좀 개선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달러 원화에 대한 약세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경기 성장률 자체가 미국이 내년에 또 성장폭들이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조금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중 과장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만약에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게 미국의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현재는 98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 달러 환율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김승혁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원달러 환율 안에서 원화가 왜 나 혼자 약세를 보이느냐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고 지금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다른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이 차이점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하면 어느 정도의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라는 자산 자체가 과거랑 다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로 이게 좀 더 과격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미 국채랑 달러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중앙은행들이 점차적으로 그 포지션을 줄이고 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점차적인 금에 대한 보유를 중앙은행 안에서 늘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BOK 같은 경우에는 그 금에 대한 포지션을 아직까지 늘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을 얼만큼 너희가 보유하고 있니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아직 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원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원화, 그러니까 BOK만이 어떤 다른 중앙은행과 어떻게 다른 행보를 보이느냐를 저희가 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했을 때 원화에 대한 어떤 약세 포지션이 여기에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BOK의 전략이 좀 더 바뀐다던가 아니면 다른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의 그 전략이 다시 한번 금에 대한 보유 포지션을 조금씩은 줄여나간다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원달러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금 주가나 아니면 금 가격 올라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지금 거품 징후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관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거품 경고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주가가 오르면 항상 거품 경고가 나왔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나온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요. 과연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금에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지수들을 이끌어왔던 게 이제 그 매그니피 섹터와 관련된 빅테크 업체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꾸준히 거의 한 2, 3년간 이제 고성장을 좀 보여왔던 모습 속에서 과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브로드콘도 마찬가지였고 최근 이제 오라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의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좀 상황에서 이제 국제 이제 그 결제은행 쪽에서는 좀 여기에 대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성장 속에서도 금 가격이 올랐다. 그만큼 시장은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우려에 따라서 이런 보험성에 따른 투자가 아닌가에 대한 좀 해석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품으로 나올 때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의 미국 경제 성장이 어떤 상황과 좀 유사하냐라고 봤을 때, 과거 19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단으로 들어가면서 YY 성장률, EPS의 YY 성장률이 두 자릿수 성장률이 5년 연속 이어졌던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생산성이 다시 한번 개화되는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성장률이 관찰되었었던 사례가 한번 있고요. 지금은 챗GPT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개화된 이후에 점차 생산성이 개선되고 나서 두 자릿수 EPS 성장
성장률이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 상승폭 자체가 과거에 새로운 생산성 획기적인 어떤 발전 계기를 비교를 해봤을 땐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품 초기 단계다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현재 끝단으로 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상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EPS 성장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AI 인프라 확장에서 다시 한번 내년에는 AI를 활용하는 국면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익 성장률이 다시 한번 개선된다라고 저희가 바라봤을 땐 지금의 거품론을 저희가 걱정하기보다는 자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이화진 IM증권 도곡더미널센터 과장,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